아폴로 11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불리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위에서 역사를 썼잖아요. 근데 그때 달 주위를 홀로 돌고 있던 마이클 콜린스 우주비행사는 어땠을까요? 이제야 그가 그때 달의 어두운 뒷면으로 날아갔던 여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섬뜩한 비밀들을 털어놓았어요. 도대체 저 위에서 그들은 무엇을 마주쳤던 걸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인간 컴퓨터. 아폴로 11호 임무가 끝난 뒤에 우주비행사들은 미국의 영웅이 되었지만 캐서린 존슨의 엄청난 공로는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나사에서 일하던 인간 컴퓨터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달 착륙선과 지휘 모듈을 안전하게 다시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수동 계산을 직접 했거든요. 그녀가 한 일은 그냥 평범한 궤도 계산이 아니었어요. 달의 복잡한 중력 이상이나 전자기 간섭 같은 어려운 데이터까지 다루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도 미리 준비해 두었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흑인 여성이자 남성 중심의 나사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회적, 인종적 장벽을 넘어야 했던 그녀였어요. 그래도 존슨과 그녀의 팀은 임무의 더 깊은 부분까지 완벽히 이해했고 항상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안고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켰어요. 캐서린 존슨은 2015년에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나사가 그녀의 이름을 딴 연구시설을 세웠어요. 그녀의 정확한 계산은 오늘날 우주 항법 연구의 기초가 되었답니다. 그녀의 유산은 아폴로 11호를 훌쩍 뛰어넘어요.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프로답게 일했던 모습, 그리고 수학 실력으로 우주 탐사의 길을 열어준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거든요. 우주복을 만드는 레이스. 프랑스 란제리 브랜드 플레이텍스가 뜻밖에도 나사의 아폴로 우주복 디자인에 큰 도움을 줬어요. 이 우주복은 달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우주비행사들을 보호해줬고 기본 보호 기능 외에도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해요. 나사는 플레이텍스가 항공우주 회사 해밀턴 스탠다드와 함께 일하도록 했어요. 처음엔 플레이텍스의 원안은 밀려나고 해밀턴의 안이 채택됐지만 나중에 해밀턴 안은 또 탈락했대요. 두 회사가 달 표면의 위험을 다르게 판단해서 디자인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플레이텍스는 더 넓은 범위의 환경 위험까지 고려했다고 하네요. 그 뒤에 나사가 다른 회사들에게도 디자인을 공모했어요. 어떤 이야기로는 플레이텍스 직원들이 해밀턴 스탠다드에 맡겨뒀던 자기들 원안을 몰래 다시 찾아와서 다시 제출했고 그게 최종 우주복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결국 플레이텍스의 산업부문인 델라웨어주 ILC 도버가 나사의 주력 우주복 제작사가 됐어요. 달 탐사에 꼭 필요한 특수 기능들을 잘 넣어줬기 때문이죠. 최종 우주복에는 최첨단 센서와 독특한 주파수로 작동하는 통신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우주 비행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임무 중에 주변 환경 데이터도 수집해줬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그 우주복을 입으면 알 수 없는 위협에 맞서는 갑옷 같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끔 센서가 보내오는 정보와 본인들이 직접 보는 게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꽤 부담이 됐다고 하네요. 격리에 들어갔어요. 역사적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 세 사람은 알 수 없는 달의 병원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격리에 들어갔어요. 의료진은 귀환 도중 이들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다고 기록했죠. 아폴로 11호 명령 모듈이 호놀룰루 근해에 착수했을 때 생물학적 방호복을 입은 해군 잠수요원들이 해치를 소독하고 우주 비행사들에게 생물학적 격리복, 바이올라지컬 아이솔레이션 가워먼츠를 입혀줬어요. 요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진정제와 신체 구속 도구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승무원과 우주선은 철저히 소독된 뒤 헬리콥터로 항공모함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이동식 격리시설, 모벨 아이솔레이션 유니트이라는 감시 장비가 완비된 안전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설제로 나사의 달 표본 수령 연구소, 루너 리시빙 레버러토리로 옮겨졌죠. 그들은 거의 3주 가까이 격리된 채로 지냈어요. 그 기간 동안 심리 평가와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달에서 겪은 엄청난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고 또 대중에게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격리 중에는 우주 비행사들조차 일부 기억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했다고 하네요. 격리가 끝난 직후에는 뉴욕에서 화려한 종이 꽃가마 퍼레이드가 열렸고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행사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나사는 민감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면밀히 감시했죠. 축하와 환대의 물결 속에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세 사람의 행동과 성격에 오래 남을 변화를 분명히 느꼈다고 해요. 준비된 연설. 케네디 대통령님께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멋진 목표를 제시하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기 전에 안타깝게도 암살당하셨어요. 1968년에 취임하신 리처드 닉슨 대통령님이 아폴로 계획을 직접 챙기셨어요.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착륙하는 순간 닉슨 대통령님의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고 해요. 만약 임무가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우주비행사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까지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님 측근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버전의 연설문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그중 한 버전에는 우주비행사들이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게 변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격리 절차라는 표현까지 들어있었다고 하죠. 단순한 부상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걱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연설문들은 아직도 기밀 문서거나 공식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어요. 실시간 중계가 진행되는 동안 닉슨 대통령님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유료진이 계속 옆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해요. 다행히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 달까지 20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무사히 왕복하고 돌아왔어요. 그 뒤로도 아폴로 계획은 총 6번 더 성공해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총 1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 위를 걸어 다녔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귀환 후에 있었던 기밀 보고를 들은 닉슨 대통령님이 꽤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측근들과도 그 세부 내용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상 연설문을 준비해 둔 것만 봐도 정부가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공개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펜 하나로 목숨을 건졌다. 달에 착륙한 직후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상승 엔진 전원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회로 차단기의 끝부분을 부숴버렸대요. 이 엔진은 달 표면을 떠나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였죠. 이 고장 때문에 두 사람의 귀환이 위태로워졌어요.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 손상이 완전히 우발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우주비행사들은 지상 관제센터에 상황을 알렸지만 처음에는 빼탄 방법이 없었어요. 달 산책을 하던 중에 둘 다 갑자기 빨리 모듈 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상황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결국 예정보다 일찍 활동을 끝내고 다시 모듈 안으로 들어갔죠. 올드린이 그 차단기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부드러운 물체를 넣으면 스위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펠트펜, 마커펜을 꺼내 그걸로 버튼을 꾹 눌렀더니 정말 전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덕분에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올드린은 나중에 이 수리를 할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표현했대요. 이 아찔했던 사건은 두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어요. 그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거나 시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 차단기를 고친 그 펜은 상징이 되었어요. 올드린은 평생 그 펜을 간직했다고 하고 그 펜과 관련된 조금 이상한 경험담들도 가끔 들려주었다고 해요. 물론 이것들도 본인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죠. 아무스트롱의 우회로. 닐 아무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을 2시간 반 동안 걷는 동안 원래 계획대로 표본을 채취하고 주변 지역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아무스트롱이 잠깐 계획에서 벗어나서 리틀 웨스트 분화구 쪽으로 혼자 걸어갔답니다. 약 3분 동안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관제센터와 올드린 모두 연락이 끊겼어요. 일부 보고에 따르면 아무스트롱이 그곳에서 본 것 때문에 일부러 무전기를 꺼버렸다고 하네요. 분화구에 도착한 아무스트롱은 사진 9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들을 분석해보니 달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이상한 기하학적 모양의 구조물들이 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설명은 아직 없어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와 추측들 중에는 아무스트롱이 그곳에서 건축물 잔해 같은 것을 발견해서 달에 아주 오래전에 예계 방문자나 거주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어요. 또 유명한 얘기 중 하나는 아무스트롱이 그 자리에 달에 팔찌를 놓고 왔다는 건데 이것도 증명된 건 아니에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로 아무스트롱은 고대 문명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류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는 뉘앙스의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전해지지 않아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나사가 리틀 웨스트 분화구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분류했고 이후 아폴로 임무들이 그 지역을 일부러 피하도록 경로를 바꿨다고 주장해요. 공식 이유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였지만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 분화구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달 먼지예요. 나사의 아폴로 11호 팀은 달 표면이 단단할지 아니면 푹 꺼지는 부드러운 고딜지 걱정했어요. 다행히 단단했지만 달 먼지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일으켰죠.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이글 착륙선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우주복에 묻은 먼지가 독특한 냄새를 풍겼어요. 마치 숯을 태운 듯하면서도 축축한 재가 섞인 그런 냄새였대요. 올드린은 나중에 그 먼지가 이상한 심리 반응을 일으켰다고 털어놨어요. 그 먼지는 그냥 평범한 먼지가 아니었어요. 두 우주비행사 모두 생생한 시각 패턴을 보거나 의식이 바뀌는 듯한 경험을 했거든요. 암스트롱은 떠다니는 기하학 도형들을 봤고 올드린은 미래의 장면이 번쩍번쩍 스쳐 지나가는 기억 섬광 같은 걸 느꼈대요. 임무 전에 일부 사람들은 달먼지가 산소 근처에서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지만 나사는 물리적인 오염만 대비했지 심리적인 영향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먼지는 마치 그들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암스트롱 우주복에 묻어있던 샘플을 가지고 착륙선 안을 다시 가압할 때 상승 엔진 덮개 위에 뿌려봤대요. 연기가 날 줄 알았는데 불꽃은커녕 먼지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기하학 도형을 만들며 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대로 달을 떠났어요. 지구에 돌아와서 밀봉한 달 토양은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냄새나 효과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어요. 이건 달 환경 자체가 먼지의 이상한 성질을 만들어낸다는 증거였죠. 그래서 달의 조건이 물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오래 지나서도 두 우주비행사는 계속 꿈을 꿨대요. 소용돌이치는 먼지 구름이 나타나서 달의 본질에 대한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꿈이었어요. 달나라 레이저 반사판이에요. 닐 암스트롱의 그 유명한 달 발자국은 지금도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죠. 달 표면에 꽂혀있는 성조기와 함께요. 그 흔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달 레이저 반사판, 루너 레이저 렌노러플렉터인데 거울 100개가 붙어있는 패널이에요. 암스트롱과 알드린이 1969년 7월 21일 달 위 산책이 거의 끝날 무렵에 설치한 거예요. 겉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 장치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과학 도구라고 하죠. 사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런 반사판 배열이 5개나 달에 보내졌어요.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서 달에 맞히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재면서 달의 궤적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고 중력 효과도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 실험을 하다 보니 돌아오는 레이저 신호에서 복잡한 패턴들이 관측됐어요. 그 패턴들 덕분에 달과 궤도 역학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죠. 이 반사판 프로그램은 나중에 GPS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연구자들은 달에서 오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면서 달의 물리적 특성을 더 잘 알아가고 있답니다. 네 번째 사람. 아폴로 11호 승무원,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결정적인 네 번째 멤버가 있었어요. 바로 아폴로 유도 컴퓨터, 어팔로 가이던스 컴퓨터였죠. 당시로선 가장 앞선 컴퓨터였고 작고 강력했어요. 무게는 약 70파운드, 약 32kg 정도였고 전력은 28V 직류로 70W만 썼어요. 프로그램은 지금으로 치면 큰 스마트폰만 한 하드웨어에 그대로 박혀 있었답니다. 임무 중에는 계산도 하고 궤적도 수정해 주었어요. 가끔 신호가 끊기면 알아서 움직이기도 했죠. 승무원들은 디스플레이와 키보드가 붙어 있는 디스키, DSKY라는 장치를 써서 동사와 명사로 된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가끔 컴퓨터가 예상치 못한 지시를 내리면 깜짝 놀랐지만 관제센터에서는 그냥 믿고 따라가 라고 했대요. 초당 겨우 4만 번 정도의 명령어만 처리할 수 있는 느린 컴퓨터였는데도 복잡한 항법을 해내고 위험을 미리 막아주는 조치까지 했어요. 아폴로 11호에는 이런 컴퓨터가 2대 있었어요. 하나는 지휘 모듈에, 하나는 달 착륙선에 탑재되어서 임무 내내 서로 맞춰가며 일했죠.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자신이 그냥 탑승객처럼 느껴졌대요. 닐 암스트롱은 이 컴퓨터를 두고 기계 속에 귀신이 탄 채로 비행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생사의 순간마다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활동가들. 달에 착륙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모두가 지지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 며칠 전 시민권 운동의 지도자 랄프 에버넷이 목사님이 활동가들을 이끌고 케네디 우주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그들은 가난을 상징하는 2마리 노새와 나무로 만든 수레를 끌고 와서 거대한 세턴 5 로켓 바로 옆에서 빈곤 문제를 강하게 드러냈답니다. 시위 현장에서 나사 국장 토머스 페인 박사가 에버넷이 목사님을 직접 만나러 나왔어요. 에버넷이 목사님은 열가정이 발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나사에게 빈곤과 기아 같은 나라 안의 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달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기술적인 도움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페인 국장은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지만 모든 정보를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때 이미 달 근처에서 이상한 에너지 신호가 포착됐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고 그 때문에 정부 최고위층에서 비밀 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페인 국장은 에버넷이 목사님의 뜻이 우주 계획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활동가들을 위한 VIP 관람석을 따로 마련해 주었죠. 발사 당일 에버넷이 목사님은 우주 비행사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나사 관계자들은 나중에 그런 지지가 정말 큰 의미였다고 회고했답니다. 활동가들이 그 자리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큰 심리적 힘이 되었어요. 지구에 자기들을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힘든 순간에 정신력을 지탱해 주었거든요. 암스트롱 선장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달에 있는 동안에도 에버넷이 목사님의 기도가 떠올라서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달에 올린 첫 성찬식. 아폴로 11호의 이글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았을 때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잠시 기다렸어요. 그 짧은 기다림 시간에 올드린은 개인적으로 기독교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옙스터 장로교의 장로였던 그는 특별 허가를 받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 올드린은 강렬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나중에 전했어요. 암스트롱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훗날 그 순간의 미래 우주 탐사에 대한 생생한 생각들이 떠올랐다고 말했어요. 나사가 녹음한 음성 기록에는 올드린이 기도하는 중에 설명할 수 없는 배경소리가 살짝 잡히기도 했대요. 올드린은 귀환 후에 우울증을 포함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달에서 겪은 그 강렬한 체험을 꼽기도 했어요. 올드린 본인은 이 성찬식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지만
나사는 종교적 내용과 우주 비행사들의 감정 상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장면을 널리 방송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본 TV 생중계 중 하나였어요. 나사는 원래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의 무게 때문에 TV 카메라를 달까 말까 엄청 고민했대요. 그런데 결국 흑백 웨스팅하우스 카메라 하나를 승인했죠. 16mm 렌즈가 달린 카메라였어요. 이 작은 카메라 하나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 세계에 보내준 거예요. 내부 문서를 보면 나사가 카메라에 뭐가 찍힐지 정말 신경 많이 썼다고 해요. 국민들이 불안해할 만한 장면은 절대 나오면 안 됐으니까요. 암스트롱이 착륙선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를 꺼냈어요. 달의 강한 빛과 그림자를 고려해서 특별히 설계된 카메라였죠. 신호는 금도금한 얇은 안테나를 통해 보내졌는데 그 안테나가 달 표면 위로 무려 38마일, 그러니까 약 60킬로미터나 펼쳐져 있었대요. 그렇게 영상이 25만 마일, 약 4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지구에 도착한 거예요. 중계 도중에 이상한 신호 간섭이 좀 있었지만 나사 통신팀이 빠르게 처리해줬어요. 올드린이 카메라를 켜자 흐릿한 흑백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날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6억에서 6억 5천만 명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고 해요. 원본 영상 중에는 나중에 공식 버전에서 빠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영상 왜곡이나 물체들이 찍힌 부분도 있었대요. 지금은 개인 소장본으로만 남아 있다고 하네요. 착륙 후 약 2분 동안 통신이 완전히 끊겼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예상치 못한 지형 특징을 봤다고 보고했대요. 통신이 다시 연결됐을 때 나사 지상관제센터에서는 두 우주비행사의 목소리에 스트레스 징후가 느껴져서 임무심리학자들이 계속 모니터링했다고 합니다. 아폴로 11호의 명령 모듈, 이름하여 컬럼비아예요. 3명의 우주비행사가 8날 동안 지내던 이 명령 모듈은 정말 좁은 공간이었어요. 큰 자동차 한 대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밖에는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는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생기는 그 답답함을 전문용어로 공간 폐쇄 공포증이라고 했대요. 마이클 콜린스는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히 떨어지면서 관 속에 산채로 묻힌 기분이야. 1969년 7월 16일에 발사된 이 명령 모듈은 서비스 모듈, 그리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할 때 탄달 착륙선 이글과 함께 아폴로 우주선의 일부였어요. 사실 이 명령 모듈은 깊은 우주에서 오는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었대요. 계속 들리던 낮은 주파수의 위닝 소리 때문에 나사에서는 우주 정신증이라는 증상이 생겼다고 했는데 편집증이나 환청 같은 게 나타났대요. 마이클 콜린스는 우주선 밖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나사는 그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콜린스 본인은 진짜였다고 느꼈대요. 임무가 끝난 후 컬럼비아는 미국 전역을 돌며 전시되다가 1971년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영구 전시됐어요. 전시 전에 나사가 아주 꼼꼼하게 청소하고 일부 장비랑 부품을 떼어내서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하네요. 달 착륙을 위한 준비. 나사는 달 탐사를 준비하면서 달의 환경, 특히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중력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실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랭글리 연구센터에서는 사람들을 비스듬히 기울어진 벽에 옆으로 매달아 놓고 걷거나 점프하는 동작이 이렇게 중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연구했어요. 심리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힘든 점이 많았어요. 많은 피실험자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갑작스러운 공포와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대요.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데도 끝없는 허공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감각 차단을 위해 고립 챔버에 넣는 실험도 했는데 그 안에서는 환각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나사는 이런 결과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면서 훈련을 계속했어요. 착륙 훈련을 위해 나사와 벨 에어로 시스템즈사가 함께 달 착륙 연구기와 달 착륙 훈련기라는 특수 비행체를 만들었어요.
특히 아폴로 11호 승무원들이 썼던 달 착륙 훈련기는 터보팬 엔진으로 기체 무게의 80% 이상을 떠받쳐줘서 진짜 달 중력을 거의 똑같이 느끼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훈련기가 워낙 위험해서 사고도 많았어요. 닐 암스트롱도 큰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심리적으로 꽤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암스트롱은 나중에 이런 모의 훈련 덕분에 임무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비공개 보고에서는 훈련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현실 감각이 흐트러졌다고 털어놓기도 했어요. 게다가 나사와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리조나 사막의 달 표면을 똑같이 재현한 인공 크레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훈련한 우주인들은 하나같이 외로움과 불안감이 엄청 심해졌다. 앞으로 닥칠 힘든 도전을 실감하게 된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렇게 혹독하고 현실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거겠죠. 보험 커버 이야기예요.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임무를 맡았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2해 전에는 아폴로 1호 승무원들이 리허설 중에 화재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나사 내부 추산으로는 생還 확률이 50대 50, 즉 반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우주 비행 중에는 우주비행사들을 정식 보험에 들지 않았어요. 워낙 위험하고 실험적인 비행이라서요. 대신 가족들을 위해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만든 특별한 보험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본인들이 사인을 잔뜩 한 기념 우편 봉투, 이른바 인슈어런스 커버, 인셔런스 커버즈 였어요. 이 봉투들은 발사일이나 달 착륙일에 정확히 소인이 찍히도록 미리 준비돼 있었고요. 만약 우주비행사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가족들이 이 한정판 쌓인 봉투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나사도 이 방법을 묵인했어요. 승무원을 잃을 가능성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알려지면 영웅적인 희생이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폴로 11호 미션의 탄생이에요.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비밀 녹음 자료를 보면 그의 진짜 목적은 달 탐험이 아니라 소련을 이기는 거였어요. 1962년 회의에서 케네디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실 우주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이런 태도 때문에 아폴로 프로그램은 엄청 서둘러 진행됐고 우주비행사들이 겪을 정신적, 신체적 위험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어요.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하면서 소련이 앞서가자 케네디는 정치적인 승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주탐험을 적극 지지했던 부통령 린든 B. 존슨에게 의지했죠. 존슨은 사람을 태운 달 착륙 미션이야말로 미국의 패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조언했고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아폴로 11호 미션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나사 내부에서는 아직 기술이 준비되지 않았다. 안전이 너무 희생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정치적인 속도전 때문에 그런 경고들은 묻혔고요. 지금에서야 그때 만들어진 위험들이 얼마나 컸는지 제대로 인정되고 있어요.